자, 시작해보자. 일로 봐. 자, 어디 할 거냐면 신재생에너지 할 거예요. 맨 뒷부분이긴 하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저번 시간에 발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발전이 뭐니? 발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전자기 유도로 발전을 하는 거를 우리 배웠었잖아.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 뭐 있었죠? 주로 터빈을 돌렸었잖아.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과정. 그래서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였니? 뭐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이면 높은 곳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에 있는 물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낙차 때문에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 아니야. 그때 돌아가는 게 터빈이야. 그리고 터빈에 발전기가 연결돼 있는데 그 발전기에는 이제 자석하고 코일이 있는 거지. 그게 돌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 그게 수력 발전이었어. 화력 발전은 뭐였었니? 물을 끓여가지고, 자,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물을 끓여서 물에서 증기가 나오잖아. 그 증기가 폭폭폭폭 나올 때 우리 주전자 뚜껑이 막 흔들리잖아. 증기기관이 그거잖아요. 그걸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 터빈에 또 발전기가 연결돼서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원자력 발전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 열로 또 물을 데우는 거야. 그래서 증기 터빈을 또 돌리는 거죠. 똑같은 방법이야. 풍력 발전 어떻게 하겠니? 큰 바람 많이 부는데 큰 프로펠러가 막 붕붕붕붕 돌아가. 뒤에 발전기가 있어. 터빈이 있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똑같이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또 어떤 게 있지? 너네 파력 발전? 파도가 심하게 치는 그런 지역에다가 발전소를 설치하면 이런 이제 발전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파도가 들어가는 거야. 파도가 팍 치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내부에 파도가 치면서 들어가면서 압력이 세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공기압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있는 터빈이 돌아가는 거야. 그걸로 그래서 파도가 칠 때 이렇게 조력발전도 똑같습니다. 물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밀물하고 썰물 때 들어가고 나가면서 물이 꽉 차면 수압이 높아지고 물이 빠지면 압력이 떨어지고 그걸 이용해서 한 번은 이렇게 돌다가 반대편으로 돌다가 그러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 거의 대다수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이런 애들은 다 뭐를 이용한 거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잖아. 분 필요 없다. 전자기 유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다?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 유도 전류가 무슨 전류가 발생하는 거니? 교류 전류가 발생하죠. Alternating Current라 그래갖고 AC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것 중에는 직류 전원도 있어. 직류로 나오는 애들도 있다. 그래서 제목이 신재생에너지잖아.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그냥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얘는 신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실은 이거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시험 문제에 중요하게 구별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뜻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런 애들은 재생에너지. 어떤 거 있어? 태양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조력발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풍력발전. 이런 애들을 우리는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태양광, 태양열, 조선시대에도 있었어. 근데 조선시대에 태양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태양광 발전할 수 없었어. 기술력이 없었어. 그냥 그때는 따뜻해 하고 말았던 애들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런 게 재생에너지야.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에 가야 된다. 뭐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마광수 교수라고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요. 조선시대에는 시원해. 끝이야. 근데 지금은 바람 부는 걸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해갖고 전기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지나치는 에너지가 그걸 뭔가 기술력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들면 전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재생에너지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력 발전.
옛날에도 밀물썰물이 있었다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물이 쫙 빠지면 조개 잡으러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뭐요? 밀물썰물의 차가 심한 저기 어디니 시와우. 거기다 발전소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물 빠지고 들어갈 때 그걸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더라. 가만 놔두면 사라지는 애를 다시 재활용했다라는 느낌이 재생이야. 됐죠? 그거에 비해서 신에너지는 뭘까요? 신에너지는 어떤 게? 없던 게 있는 거. 뭐 일종의 원자력도 신에너지에 들어가지만 이미 이거는 1960년대부터 우리가 써왔던 거기 때문에 신에너지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약간 구닥다리야. 이거보다 조금 신에너지는 비슷하지만 이건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이잖아요. 핵 분열은 옛날부터 핵폭탄도 만들었고 했잖아. 최근에 이제 뭐가 나와? 핵융합 발전이 나오죠. 이건 없던 기술이잖아. 그래서 인공태양, 우리나라 저 대덕연구단지에도 카스타라고 하는 인공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몇만 K 돼.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그건 고온의 플라즈마기 때문에 그걸 담을 그릇이 없어. 그릇에 담으면 녹아버리거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담게? 자기장으로 붕 띄우는 거야, 중간에다가. 반대 N극 하면 붕 뜰 거 아니야. 그래서 토카막 장치라 그래서 그런 장치에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고온의 플라즈마 인공태양이 그 사이에 딱 뜨는 거야. 그러면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녹질 않아요. 뭐 그렇게 해서 유지되는. 니네 걔 누구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걔 뭐냐 이거? 아이언맨 걔 여기다 뭐 넣는 거 있잖아. 불덩어리 같은 거 넣잖아요. 엔진. 그게 핵융합로야. 그러니까 걔가 핑핑핑핑 날아다니는 거 보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걔가 그렇게 기동성 있게 왔다 갔다 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그런 핵융합로가 필요하다. 그런 엔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런 걸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봐봐. 여기 그래도 요새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날씨 좀 더우면 가끔 여기 그죠? 독수리만한 똥파리 하나 들어오잖아요. 걔네들 막 싱싱 날아다니잖아. 걔는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은데도 막 싱싱 날아다녀. 인간도 봐봐. 36.5도밖에 안 되는데 100m를 10초대로 끊어버리잖아. 근데 로보트, 건담 막 이런 애들 사람 크기 정도로 로보트를 만들어서 고철로 만들어갖고 아무리 뭐 가벼운 합금으로 만든다고 해도 우리 그 로보트가 사람만큼 빠르게 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굉장히 빠르고 팔이 봐봐, 똥팔이 엄청 빠르잖아. 걔네들은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뭐 때문에 그렇다? 효소, 생체 촉매지. 그러니까 생체 촉매의 힘이 그렇게 좋은 거야. 효과가. 그래서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핵융합로처럼 저렇게 굉장히 고온의 그런 엔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동성 있는 애를 만들기도 하지만 생체 촉매를 이용하면 또 다른 어떤 생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더 기동성 있는 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던 애잖아. 또 뭐가 있을까요? 들어봤니? 바이오매스라고 하죠. 바이오 이렇게 쓰죠. 바이오매스 에너지라 그래갖고 뭐 쉬운 예로 이런 거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썼었죠. 퇴비 같은 거 이렇게 썩히면 거기서 막 열이 나요. 세균들이 그걸 분해하면서 거기서 나온 열. 또는 뭐가 있냐면 미생물들이 분해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무슨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이오 디젤 들어봤니? 바이오매스 에너지 또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디젤 그러면 뭐니? 기름이잖아, 기름. 경유. 이건 땅속에서 석유로 파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앞에 바이오가 붙었어. 이건 생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연료인 거야. 그래서 사탕수수, 사탕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발효시키거나 해가지고 만들어진 연료를 이용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끓음 같은 오염물질이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이런 애들, 그 기존에 전혀 없던 애들이 만들어지더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우리 배울 연료전지. 연료. 여기서 연료는 누구예요? 수소.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 자동차도 탄소 중립 국가 뭐 그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탄소 안 쓴다는 얘기야. 이산화탄소 안 만드는 거. 그러려면 뭐야? 전기 자동차 써야 되죠. 또 하나가 뭐죠? 수소 자동차. 수소 자동차를 쓰게 되면 뭐만 나와? 물만 뽕뽕뽕뽕 나오잖아. 수소가 연소하면 물만 나오거든.
그럼 오염물질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전기 아니면 수소 쪽으로 가고 있다. 원래는 수소를 밀라고 했어. 근데 독일에서도 그렇고 저 유럽에서도 전부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현대기아도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도 급하게 전기로 선회한 거야. 근데 기존에 수소도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소도 지금 밀고 있어요. 대통령 모 후보가 그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수소를 H2O라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 얼마 전에. 수소는 H2다. H2O는 물이에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하여튼 그런 거. 요새는 하도 뭐 말만 하면 다 문제가 되니까 뭐 그런 실수라고 봐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에너지 국가의 수장이 될 사람이 국가가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관심을 두느냐가 그런 지표거든. 그러니까 수소를 갖다가 H2O라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야. 니네는 그래도 이과생들이니까 과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수소를 H2O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알지? 물이 H2O고 수소는 H2라는 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바이오매스, 바이오디젤. 그러니까 니네가 봐도 좀 생소한 애들이잖아. 잘 못 들어본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만들어진 그래서 신에너지인 거야.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는데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냥 버렸던 애들인데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거야. 재활용했다라는 느낌이야. 그게 재생에너지야. 그래서 합쳐서 그냥 신재생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조력발전이나 풍력발전, 뭐 수력발전, 뭐 이제 이런 건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재생이라고 하지 않지. 수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원리들은 다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어내더라. 거기서 만들어진 애가 교류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과정이야. 이게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과정이었는데 신재생에너지에서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미 이건 나왔다고 하지만 원자력하고 우리가 아직 핵융합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대덕 연구단지에 있다 그랬잖아요. 저건 연구소용이야. 아직 핵융합은 상용화되지 않아서 아까 얘기했던 아이언맨 같은 영화상에서나 나온다. 그렇죠? 미래는 가능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가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설명할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료전지를 설명할 것이야. 그 다음에 여기 태양 있죠?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태양전지가 있어. 그러니까 태양전지 자체는 또 신기술인데 기술은 신기술인데 에너지는 원래 태양 에너지가 있었잖아. 있던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구분은 그렇게 한다. 근데 구분을 그렇게 짓는 그런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진 않는다. 근데 알아는 둬라. 신에너지가 뭐고 재생에너지가 뭔지.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얘만 할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알아두면 된다. 이거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물리 파트에서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거 반도체 부분에서도 나오고요. 얘는 통과해서 나오고 끝나. 화투로 넘어갑니다. 얘는 화투에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얘는 물리학 1의 특수 상대성 원리에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 있어. 거기서 나와. 아인슈타인식.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줄 거야. 오늘 내용 중에 이제 먼저 뭐부터 갈 거냐면 원자력 발전부터 가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핵 분열 반응이지. 뭐라 그러죠, 우리? 원자로라고 그러죠. 원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려면 먼저 이게 지금 핵 반응이거든. 우리 물리학에서 핵 반응이라는 게 나와요. 핵 반응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 반응은 두 가지가 있다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핵융합이 신기술이거든. 신에너지거든. 그 다음에 핵 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 대표적인 얘가 인공태양이다. 얘는 우리 많이 지금 쓰고 있잖아. 우리나라 뭐 고리원전도 있고 원전이죠. 원자력 발전소. 여기 이제 원자로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둘 다 통용이 되는 거지만 이거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핵 반응할 때 핵 반응에서 지켜줘야 될 법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어떤 법칙이 있냐면 첫 번째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량 수 보존 법칙이 있어.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에서 있는 법칙이야. 물리에서는 질량 보존이 안 됩니다. 참고로 물리에서는 질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만 성립한다? 질량 수만 보존이 된다. 질량 수가 뭔지 잠깐 리뷰를 좀 한다 그러면 니네 원자를 표시할 때 원자 나트륨 예를 들어볼까? 나트륨은 11번에 23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원자 번호라 그래. 원자 번호고 얘를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양성자수라 그래. 이 양성자수에다 중성자수를 더한 게 이게 질량수거든. 그러니까 중성자수는 얼마겠니? 중성자수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12하고 11 더해서 23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3은 질량수고 정수 부분은 이게 정확하게는 원래 23점 있는 거야. 23점 얼마가 있어. 이게 정확한 질량이에요. 그런데 화학 반응을 물리 반응을 할 때 이게 변하더라는 거야. 뒤에 소수점이 변해. 앞대가리에 있는 23은 안 변해. 그러니까 뭐가? 질량 수는 변하지 않는 거야. 보존되는 거야. 근데 질량은 보존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다? 질량 결손 에너지. 이 질량 결손 에너지를 이용하는 애가 핵 반응이야. 그래서 0.00 얼마 되는 질량이 어마무시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 유명한 식이 있습니다. 델타 E는 델타 MC 스퀘어. 유명한 식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물리 1에서 배워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동등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 참고로 그냥 써놓읍시다. 이런 식이 적용이 된다. 여기 질량 변화량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게 되면 그게 뭘로 바뀌더라? 에너지로 바뀌더라.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쌍생성이란 말이 나오고요. 쌍소멸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 쌍생성은 에너지에서 질량으로 만들어지는 거. 반면에 쌍소멸은 질량이 뭘로 바뀌는 거? 에너지, 빛에너지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용어를 이렇게 쌍생성, 쌍소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핵반응의 핵심이야. 거기에 핵융합이나 핵분열 다 통용되는 거야. 그러면 니네 기억이 없겠지만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맨 처음에 배웠던 빅뱅 우주론 기억나니? 빅뱅 우주론에서 최초 5분 내 3분이냐 5분이냐 그 내에서 일어났던 양성자 중성자 반응들이 있었어. 그걸 한번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 이거 그대로 적용시켜서 써볼게요. 자, 먼저 프로톤이 있었어. 1짜리야. 수소잖아.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있다고.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니? 자, 전하량 보존 법칙은 밑에 숫자가 더해지면 1이야. 아직 원자 번호가 1이니까 수소야. 위에 있는 1이 질량수고 질량수잖아. 여기가 2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애가 중수소야. 자, 잘 봐. 자, 어떻게 된다? 밑에 원자 번호가 더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 그 다음에 위에 질량수가 더해지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질량수 보존 법칙이라 그래.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1점 뭐시기 1점 뭐시기 이렇게 있다고. 근데 결과가 2점 뭐시기 나오겠지. 이거 두 개 더한 거보다 얘가 작아. 그러니까 분명히 에너지 차이가 조금 있는 거야. 그게 여기서 에너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질량 결손 에너지야.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혔을 때 반응물의 질량의 합보다 생성물의 질량의 합이 작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진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매 순간순간마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중성자를 하나 더 때려볼까? 1이니까 1이죠. 얘가 하나, 두 개, 세 개지요.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프로톤을 하나 때려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2번으로 바뀌지. 그럼 헬륨으로 바뀌어야 돼. 짠짠 3이죠. 얘도 마찬가지. 2점 얼마인데 1점 얼마인데 3점 얼마야. 근데 얘네 둘 더한 것보다 얘가 작아.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질량 조금 그것 때문에 그게 이런 식에 의거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프로톤이 하나 더 붙으면, 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얘가 2번이 되고 헬륨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지. 여기다 똑같은 거 만들려면 중성자 하나 때리면 되겠죠. 2가 되고 4가 되죠. 이것도 실제로 4. 얼마라니까? 이거 1. 얼마? 3. 얼마?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얘보다 크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뭐가 에너지가 뭔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이 뭐예요? 지금 핵융합을 선생님이 이게 수소 핵융합 과정이잖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태양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그런 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잖아. 배운 기억이 나죠? 이런 내용이다. 이게 바로 이걸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그게 인공태양이야. 이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고 효율이 되게 좋은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 핵융합 반응에 그 에너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고온의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어렵다. 이걸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좀 생기면 얘를 갖다 충분히 에너지화할 수 있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고온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핵반응 중에 1번 핵융합을 먼저 설명했어요. 이건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 원리에 이거에서. 자, 두 번째. 이번엔 뭐겠니? 핵분열. 이게 이제 드디어 원자로잖아. 원자력 발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건 뭐 신에너지도 아니고, 그쵸?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더더욱 아니고 한 1960년, 70년대부터 썼던 거니까. 원자폭탄이 언제 떨어졌지? 2차 대전 항복했잖아, 일본이. 1945년에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그 뚱뚱한 애랑 홀쭉한 애가 떨어졌잖아.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미 그때 이런 기술은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신에너지라고 보기는 좀 그래. 근데 어쨌든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이게 신에너지야. 핵융합이. 근데 이제 우리 핵분열은 이미 지금 쓰고 있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리만 알면 됩니다. 누구냐면 우라늄 92에 235짜리를 쓰는 거. 원래 우라늄이 92에 238짜리가 있거든. 이게 자연 상태 140대 1의 비율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0. 몇 %야.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안정적인 애고, 실제로 우리가 원자로에 쓰는 애는 235짜리를 써. 이게 한 140대 1 정도 퍼센티지가 있는 거고,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N, 이거 중성자야. 근데 무슨 중성자? 그냥 중성자가 아니고 느린 중성자야. 느린 중성자를 우라늄 235한테 흡수시키는 거야. 흡수시키면 얘가 엄청나게 흥분된 92에 236짜리가 되는 거죠. 봐봐. 이거 더했더니 92. 이거 더했더니 236. 근데 2단계에서 느린 중성자가 들어갈 때는 여기서는 질량 결손은 안 일어난대요.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고 얘가 흥분된 236짜리가 드디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크립톤하고 바리움으로 쪼개지는 거야. 크립톤이 36번이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얘 56번. 얘가 92고 얘가 141 뭐 이래. 니네들한테는 이런 거 괄호 열고 나와. 계산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중성자가 3마리가 튀어나오죠. 그럼 한번 맞춰보자고. 미지수는 그냥 괄호 열고 나와요. 계산하면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자, 36, 56, 0. 92죠. 그 다음에 여기 92 더해봐 빨리. 141. 이거 1짜리가 3마리 있으니까 3이지. 더하면 236이요. 이게 딱딱 떨어진다고. 전하량 보존 법칙, 질량수 보존 법칙. 그런데 어떻다고요? 236점 얼마, 92점 얼마, 141점 얼마, 1점 얼마 이렇게 돼 있고 아니야. 다 더했더니 얘가 더 크더라. 질량 결손만큼이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나오더라 바깥으로. 이걸 우리 이용하는 거야. 이걸로 물을 데우는 거예요. 증기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원자력 발전이다. 그래서 우라늄 1g이 뭐 그 비교한 그림 있잖아요. 뭐 석유로 치면은 뭐 몇백 드럼 몇 드럼 돼. 엄청나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그만큼 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뉴스에서도 많이 봤지만 일본에 난리 난 걸 봤잖아. 후쿠시마 원전. 지진 때문에 이제 거기에 돼갖고 폭발해버리죠. 원자로가 균열이 생겨갖고 물이 다 빠져버리지. 지금도 원자로가 멜다운, 녹고 있어. 계속 그걸 식혀주려고 바닷물을 끌어다가 계속. 그래서 오염수가 되잖아. TV에서 봤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고 막 다 나왔어.
추적 60분에도 나오고 그 주변에다가 막 이따만한 물탱크들을 막 해는 그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잖아. 그거 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바다에다 버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 일본이 문제 없다고. 근데 그거 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알죠? 우리 바다 고기들 다 못 먹어요. 회도 못 먹어. 조개 같은 것도 못 먹어요.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류를 타고.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못 버리게 하는 거야. 세계적으로 막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 보니까 걔네도 답답해요. 너무 많아 이제. 몇 년간 그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그 주변에 전부 그냥 그 폐수 물탱크들이 어마어마하잖아. 그 방사능에 다 오염된 물들이다. 이제 이게 원자력 발전의 문제점이 이거야. 한번 이렇게 멜다운 돼버리면 위험하다. 체르노빌 원전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이 느린 중성자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늦추는 감속제를 쓸 수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냉각제를 써야 되더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제어봉을 쓰더라.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속제는 주로 물을 사용해. D2를 쓰기도 해요. 같은 물인데 얘를 우리는 가벼운 물이다 경수, 얘는 무거운 물이다 그래서 중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수로 중수로 들어봤지. 한국형 경수로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경수로나 중수로를 쓰게끔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게 허가를 그렇게 내주고 있어. 고속 증식로라는 게 있어요. 이 고속 증식로는 고속 중성자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느린 중성자가 필요한 얘네들에 비해서 달라. 얘는 고속 중성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가 없는 거야? 감속제가 필요가 없는 거야. 대신 냉각제는 조심해야 돼. 있어야 돼. 냉각제가 좀 강력한 게 필요해야 되다 보니까 액체 나트륨을 씁니다. Na. 소듐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수은을 썼는데 지금 독성이 심해가지고 요걸 쓴다. 근데 이 고속 증식로는 북한이 쓰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이걸 쓰게 되면 94번인가? 플루토늄이야. 니네 플루토늄이 뭔지 알잖아. 핵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얘 재처리하면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노동미사일 이런 데다가 이거 앞에 딱 끼우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들어낸 폐기물은 기껏해야 폐우라늄탄 정도밖에 못 만들어. 우라늄탄은 열화우라늄탄이라 그래서 탱크 정도 뚫을 수 있는 정도의 탄밖에 못 만들어. 근데 고속 증식로는 이게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탄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이걸 못 갖게 하기 위해서 고속 증식로를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기술력은 있지만 이걸 쓰지 못합니다. 이것만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원자력 발전을 어디? 저기 바닷가 근처 같은 데다 만드는 거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경수나 중수가 속도를 늦추는 감속제. 냉각제도 있어요. 냉각제는 이제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주로 물이 담당을 한다. 근데 고속 증식로는 워낙 온도가 높으니까 얘는 액체 금속을 쓰는 거야. 그래야지 효과가 훨씬 크니까. 이렇게 된다. 제어봉이 있어요. 제어봉은 붕소 아니면 카드뮴 같은 걸로 만드는데 얘는 뭐냐면요. 중성자 수를 제한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빠바바바 깨질 때 매번 기하급수적으로 중성자들이 기어 나온다고. 그것도 고속 중성자가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놔둬버리면 얘네들이 다 흡수돼가지고 난리가 나겠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제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서 떠돌아다니는 중성자들을 일부 흡수해서 제거해야 돼.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게 제어봉이다. 제어봉은 이런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중성자들이 흡수돼가지고 다른 애를 공격을 심하게 하는 중성자들 숫자를 줄이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구성으로 원자력 발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반응식을 썼는데
이게 꼭 크립톤 바름으로만 되는 거 아니고 다른 원소로도 바뀌어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니네가 보고 여기에 가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이게 나와야 되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계산 충분히 되게끔 미지수 하나만 줍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단 융합이든 분열이든 둘 다 어떻다?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반응물이 더 질량이 크더라. 그 차이값만큼이 질량 결손 에너지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의 원리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필기합시다. 요거 이제 반 끝났어. 반.